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의 지정학적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입니다. 멕시코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공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아무도라고 말할 때는 워싱턴도 펜타곤도 이 움직임을 예측한다고 수백만 달러를 받는 분석가들도 포함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서방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눈앞에서 전개되는 순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는 전략적 의존의 위치에 머물며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사실상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흑 질서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이 역사적 시점에 멕시코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1938년 석유 국유화 이후로 보기 어려웠던 방식의 기술적 군사적 주권 선언입니다. 이 방공체계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정치적 선언입니다. 멕시코가 세계를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의 시청자에게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공역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과 레이더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지, 누가 통과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이 능력은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미국, 소련과 그 뒤를 이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부 핵심 동맹국들 말입니다. 멕시코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한 세기 넘게 깊이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국이었고 그들은 우리의 전략적 이해에 적응해야 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1846년의 전쟁에서 영토의 절반을 빼앗긴 이후 멕시코 혁명기 동안에 반복된 개입, 그리고 기업의 필요에 맞춰 경제 구조를 재편한 자유무역 체제에 이르기까지 문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멕시코의 외교 안보 정책은 늘 워싱턴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방공체계는 단일한 무기 공개가 아니라 더 깊은 지정학적 변화의 기술적 표현입니다. 멕시코는 새로운 글로벌 현실을 읽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의 조건을 강요할 수 있었던 당극 세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결정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해 미국 제국이 지난 75년 동안 행사해온 지배 수준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세계 인구의 약 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자원의 25%를 소비해 왔습니다. 70여 개국에 800개가 넘는 군사 기지를 유지했고 다음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끊임없이 부가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불평등한 교환 조건을 받아들이고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유지되며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억제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선택은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120개국이 넘는 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가 된 세계에서 브릭스가 IMF와 세계은행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세계에서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전략적 관계를 다변화하는 세계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멕시코는 과거의 권력이 아니라 이동하는 권력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반의 더 큰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모순 속에서도 공통의 패턴이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지각 변동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편리한 서사를 배워왔습니다. 가난한 이유는 관리가 나쁘기 때문이고 해결책은 더 많은 시장 개방, 더 많은 민영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라고 말이죠.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면
개혁이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다고 탓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완벽한 순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40년의 신자유주의가 남긴 결과를 보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방공체계는 그 말이 물질로 드러난 한 장면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질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질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멕시코가 방어 능력을 갖는 것이 위험하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멕시코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겁니다. 왜 북미 전체의 제공권이 사실상 한 나라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을까요? 누가 그 질서에서 이익을 봤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위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간 8천억 달러에 가까운 국방비를 쓰고 점점 더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전 세계 바다에 배치할 때 그것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누구도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미국과 3,000km가 넘는 국경을 공유한 나라가 현대적인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그 행위는 의심스럽고 설명되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이 이중 잣대야말로 전 세계에서 거부되고 있는 제국적 사고방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방공체계의 출처를 둘러싼 문제로 가면 워싱턴의 불안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술이 100% 멕시코산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러시아, 중국 혹은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 밖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워싱턴의 전략가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게 선택지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모든 전략적 결정을 위해 워싱턴에 가서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방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군사기술 독점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냉전 시기 세계는 두 개의 명확한 블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진영,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비동맹 국가들이 있었죠. 멕시코는 공식적으로는 비동맹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의 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의존,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가 모든 선택을 그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다릅니다. 두 개의 단일한 블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중견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 미국이 제공했던 방식의 관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해병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인프라 투자, 기술 협력, 무역 관계를 제한합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한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경쟁하는 강대국이 여러 개 존재할 때 멕시코 같은 국가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이전이 없다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극세계의 핵심 역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경제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멕시코가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위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성공 사례로 포장돼 왔습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발전은 어떤 종류의 발전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종속적 발전이었습니다. 수입된 부품을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모델이었습니다.
이익은 다국적 기업으로 흘러갔고 핵심 기술과 설계, 고부가 가치 영역은 멕시코밖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도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더 복잡한 기술 산업 역량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기술 과학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보여준 발전 경로를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낮은 부가가치 제조에서 고기술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수십 년 안에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이 방공체계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더 넓은 기술 도약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첨단 전자공학, 신호처리, 인공지능, 신소재 과학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두 민간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경험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대만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방산업 투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위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며 전체 산업 생태계를 끌어올렸습니다. 멕시코 역시 같은 길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속적 발전의 함정을 벗어난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전략 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한국, 대만, 일본이 첨단 산업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용인했고 때로는 지원했습니다. 시장 접근을 허용했고 기술 이전도 이루어졌으며 초기 산업을 보호할 공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이 적용됐습니다. 그 지역은 원자재 공급지이자 미국 상품의 시장으로 남아있기를 요구받았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동아시아의 도약과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를 갈랐습니다. 이제 멕시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값싼 노동력과 자원만 제공하는 나라로 남지 않겠다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진짜 기술 발전을 원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국이든 러시아든 기술과 지식을 이전할 의지가 있는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이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실패한 모델을 경험한 끝에 내린 극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주장들을 정면에서 그리고 정직하게 다뤄야 할 시점입니다.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은 즉각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적들과 손잡고 있다. 남부 국경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죠. 멕시코가 정말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체계를 갖는다 해도 멕시코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힘의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위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입니다. 미국이 규칙을 정하고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던 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것은 제국에 대한 위협이지 미국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강하고 더 주권적인 멕시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실질적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와 중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경제적 절망, 불안정,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폭력의 상당 부분은 수십 년간 강요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조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범죄가 뿌리내릴 공간을 만든 정책 말입니다. 만약 멕시코가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 압력은 줄어들고 폭력은 감소하며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이웃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안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사고는 워싱턴의 외교 정책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제국적 논리를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배가 아니라 상호 협력에 기반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워싱턴 기득권이 이런 전환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신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라틴계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시청자에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민의 배경에는 미국이 그 지역에서 시행해온 경제 군사 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중미 내전, 구조 조정 프로그램,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전복,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미국 주류 언론이 라틴 아메리카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그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 보도가 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다국적 기업과 외교 정책 엘리트의 시각을 대변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실제로 걸려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이러한 국제적 투쟁은 미국 내부에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 내부의 투쟁과 연결돼 있습니다. 멕시코 노동자를 착취하는 동일한 경제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도 착취합니다.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에서 저임금을 밀어붙이는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노조를 탄압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종속 상태로 유지하려는 기득권은 동시에 자국민에게 긴축과 복지 삭감을 강요합니다. 이 투쟁들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승리는 다른 곳의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줍니다. 이 반공 체계는 결국 하나의 상징입니다. 당흑 질서가 끝나가고 있다는 상징, 오랫동안 종속돼 있던 국가들이 주권을 되찾고 있다는 상징,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시청자에게 이것은 미래가 반드시 과거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보입니다. 하나의 길은 더 큰 대립의 길입니다. 미국이 경제적 압박, 제재, 개입, 쿠데타라는 오래된 도구들을 동원해 쇠퇴하는 지배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길입니다. 이 길은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불안정, 더 많은 강제 이주로 이어지고 결국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쇠퇴하는 제국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진정한 협력의 길입니다. 멕시코의 번영이 미국의 번영과 연결돼 있음을 인정하는 길, 지배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 라틴 아메리카의 실질적 발전을 방해하는 대신 지지하는 길. 진짜 안보는 약한 이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이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기득권이 이 길을 쉽게 선택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을 조금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권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세상의 정상 상태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한 나라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에는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었고 특정한 시기에만 가능했던 예외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이 반공 체계를 공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규칙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억 3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가 이제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워싱턴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멕시코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지입니다. 이 여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너무 커졌고 브릭스 국가들은 너무 많은 인구와 생산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기후 위기는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었고 인프라는 낡았으며 정치적 분열은 제국의 외부 투사 능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적 약화의 실체입니다.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 모순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이 열릴 때 변화는 주변부에서 시작됩니다. 멕시코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고 콜롬비아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부 모순도 많고 실수도 저지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종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향 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내는 순간 다른 나라들은 지켜보고 배웁니다. 가능하구나. 이 깨달음이 쌓일수록 국가 주권의 공간은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기존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수없이 반복해 온 길입니다. 제재, 압박, 개입, 쿠데타, 불안정화, 쇠퇴하는 제국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혼란과 더 큰 반발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어려운 길입니다. 다극 세계를 인정하고 지배가 아닌 공존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멕시코의 발전이 미국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주권이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모델이 유일하지 않다는 인정, 그리고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국이 이런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멕시코의 반공 체계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당극의 세계에서 다극의 세계로, 지배의 논리에서 협상의 논리로 이동하는 과정 말입니다. 이 전환은 매끄럽지도 평화롭지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돌도 있을 것이고 후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시청자에게도 이 이야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왔고 주권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의 선택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매우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질서에 영원히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그 질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멕시코의 이 움직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흑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세계가 만들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폭력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더 협력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국가들의 선택이자 시민들의 압력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제국적 사고를 계속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요구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